는 오늘 경매 기일이 도래한 38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 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매각과 경매 현황에 대한 밀착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모두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아니라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우선 매수권 부여, 경매 낙찰 위한 저리융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 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39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 씨의 아내 등 측근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증거 은닉,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김 씨의 공범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 씨와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 김만배 씨의 배우자 등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와 경북 북부에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에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 지역이 5mm 미만입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죠. 누리호 3차 발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발사는 실험용 위성이 아닌 진짜 위성이 실리는 실전 무대가 될 전망인데요. 발사 준비 상황과 의미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장애인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교통사고로 사망한 9살 배승아 어린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현재 44.6%로 마약사범의 재범률보다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마저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국회 법 개정 작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회에선 음주 사망사고를 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자,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량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화하자 이런 주장들만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말뿐인 대책이 아닌 법제화가 아닐까요?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1.8%에 그칠 만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한 건데요. 부디 이번만큼은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는 사회적 인식이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이 됐죠. 윤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고요. 미국에 도착한 후에 국빈이 머미는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의 여장을 풀고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6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뭐 만찬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지금 기업인들이 같이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까?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행사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별도의 이제 외교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일정으로 이제 고려가 되고 있고요. 또 이후에 하버드대 정책 연설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일정을 마치고 나서 29일에 5박 6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이러한 스케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게 될까 이것도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뭐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의제가 다뤄질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다고요. 이게 일단은 크게 나누면 이제 안보, 경제 그리고 그 외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안보와 관련돼서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이 나토식 핵경우 공유보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이제 도출해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들의 이 보도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확장 억제를 얘기하고 또 미국이 어쨌든 핵우산을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뭐 핵 공격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정황에서 과연 미국이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핵으로 이제 보복을 하겠느냐, 보복을 안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핵 개발해야 된다. 이 논리가 있거든요. 뭐 한미 동맹이라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진짜 위기 상황일 땐 미국이 안 도와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핵 보복을 우리가 한다라는 이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명문화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도대로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중국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또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법적인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 로이터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이제 군사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메시지를 비춰졌다면 이번에는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뭐 관계나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거론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아마 중요하게 다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때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 등 전쟁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면은 우리가 군사 지원할 수 있다. 뭐 요약하자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한 발언을 보면 주변국 상황까지 살피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톤이 좀 다운됐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식으로 바뀌었다고 느껴져도 되는 건가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그래서 고려한 발언이라고 말씀 그래서 드린 건데 네. 정확히는 전쟁 당사국의 입장 그리고 그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당사국이라고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인데 이 관계를 고려한다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이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지금 거기는 이 침공을 받고 그렇죠. 있는 쪽이니까 예. 침공을 하는 쪽에 대한 얘기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 인터뷰의 논란 이런 것들 좀 진화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한미일 동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강화하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문제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고 국민을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대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 때문에 오늘 오후 내내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의 경우에도 브리핑을 통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의 발언이냐 충격적이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또 이런 대통령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로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이게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민주당 정권에서도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것까지 묶어서 지금 민주당은 특유의 친중 친러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반박을 또 하고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정치권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다른 그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정상회담 주제가 이제 경제 안보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대중 견제 전략으로 예를 들면은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전기차 문제라든가 반도체 등등해서 굉장히 우리 경제 현안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게 또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23일자로 관련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 상당히 화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서 중국 시장에서 공급 부정이 발생할 경우에도 한국 업체가 그 공백을 메우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규제기관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이 지난달에 마이크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죠. 마이크론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에 대항해서 미국 마이크론의 국내 반도체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활용해서 중국이 어쨌든 공산품을 생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들도 어쨌든 마이크론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손해가 있을 텐데 네. 그것을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한국 기업의 수입을 좀 늘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못하게 해라라고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냐면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는 반도체와 국가안보와 연결돼 있다라는 미국의 시각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런 연장선에서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 보조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미국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몇 가지 쟁점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돼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얻어낼 게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이건 벌써 대통령실이 사전에 지금 그게 쟁점이 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요구할 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받은 불이익하고 우리나라가 똑같이 불이익 받았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더 이익을 주장할 것도 없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기차의 경우에는 일단 뭐 현재 이 일부 업체가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국내 생산이 앞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에 있어서는 뭐 시장 개척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것도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거는 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근데 뭐 이미 이제 대통령실이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뭐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무게감 있게 다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한미 양국 간의 경제 문제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그다음에 이 반도체 보조금 네. 사실은 다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 아니냐. 그런 걸 보여주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해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에 거의 한 40% 넘게가 반도체잖아요. 근데 미국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 반도체 대중 수출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뭘로 보상받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답할 만한 어떤 해구산으로 보상받는 겁니까? 그 해구산이라는 것도 사실 이 경제적 이익하고 직결된 어떤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 예. 당장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해구산이라는 것을 뭐 확장어쩌라는 거 얼마나 강화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득이 되려면은 이게 이제 대차대조표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번에 이제 성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논란을 잘 잠재울 수 있는 방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잘 이제 치러야 될 텐데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상 변경 반대 의견을 윤 대통령이 뭐 낸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계속 반발하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서해 북부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서해 북부 지역의 군사훈련을 예고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한 어떤 압박성의 이러한 캠페인을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 반대 이렇게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에게 항의했다. 이런 소식을 지금 관영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이제 초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간대 같은 시각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유선으로 항의를 했다라는 거고 논리가 크게 두 개입니다. 첫째는 이제 대만 문제는 어쨌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국 주장에 의하면 네. 이것은 내정인데 결국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게 중국의 내정 개입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에서 이 대만과 중국 문제 소위 말하는 양안 문제를 남북 관계하고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남북 관계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이제 동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대만 국제사회가 대만을 배제하고 중국을 가입하도록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 간 문제와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위배한 것이다. 그런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문제 삼을 수 있겠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논란들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중 리스크도 좀 커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나저나 지금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민들 어떻게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속보가 나온 걸 보면은 네.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보면은 수단 교민들의 28명을 태운 버스가 포트 수단 공항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원래 이제 한국 교민 28명은 수도 하루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모여 있었고 모두 안전하다라는 네. 이 보도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정부를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수송 작전으로 이제 이행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안전한 지역으로 빨리 좀 대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어제 당정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점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경우에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걸 낙찰받는 게 아니고 임대 형태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LH 등 공공에서
이 주택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방식에 대한 차이를 또 거론을 했습니다. 이 야당이 주장하는 일부 공공매입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전세금 있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반환할 채권을 이 정부 이 공공기관이 매수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증금을 이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돼서 포퓰리즘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어제 이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국토부 장관이 뭐 대놓고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뭐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일종의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듯이, 그러니까 보증금을 지급하기는 좀 어렵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보증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공공임대로 매입을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보증금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당은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여야 협상 결과를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화제를 좀 바꿔보죠.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귀국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해서 서민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국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됐다. 대단히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 이제 조사를 하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국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파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도피를 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출국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전에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학교하고 공식 계약을 통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는 일정을 진행한 것이었는데 지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귀국을 한 것이다라고 이 취지를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정의당까지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을 두고 여론 호도형이다, 뭐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돈봉투 의혹 사건이 국회의원 수십 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비판을 하면서 또 송영길 대표와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민주당은 부도덕하다 이 점을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오늘 논평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밝혀야 될 송영길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강한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 얼굴만 쳐다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 차원의 어떤 조치는 없었습니까? 일단 오늘은 대응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이 재발 방지 대책과 정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련해야 된다. 이 논의를 하겠다라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논의가 이것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참에 대의원 제도를 손을 봐야 된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의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그 대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도를 바꾸자라는 건데 그게 뭐 수습책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네. 이 대의원이 아니고 그럼 일방당원의 경우에는 그럼 돈봉투가 없어져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 또 수습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내부 조사기구를 구성해라. 이 주장이 또 반대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에 또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그 진상조사를 하면 이게 밝혀지느냐. 다 안 받았다고 답을 해버리면 돈봉투 네. 받은 적 없다고 답을 해버리면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긁어부스럼 아니냐. 뭐 이렇게 감론을 박은 상황이어서 결론을 만들기가 오늘까지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이 남의 얘기 이거 좀 건드리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의 경우에는 김연아 전 의원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모르는가라고 기자들이 막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을 했는데요. 이거는 김연아 전 의원이 네. 이제 고향에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양시에서 이제 이른바 쉽게 말하면 공천원금을 조성토록 하고 이걸 받았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하고 있다라는 네. 내용이 이제 일부 언론 쪽에서 보도가 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돈봉투인데 왜 이거는 질문 안 하시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뭐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 안 된다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국민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검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난주에 이제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영장을 재청구하고 이후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수사의 이 일반적인 단계를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아직 돈을 받은 걸로 돼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이 이제 소환이 안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부터 아마 소환을 하고 금품이 조달되고 살포된 경로를 규명하겠다라는 것에 가까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거론되는 금품 수수 현역 의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아마도 이 수사 대상자들이 특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최종적인 이 문제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뭐 당장이라도 나를 불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하기까지는 지금 영장이 기각된 것까지 더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시일이 좀 소요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불참했던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오늘은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좀 분위기가 네. 묘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무리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당 지도부로부터 이제 경고성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고 좀 얼굴을 비추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번 최고위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다. 최고위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고 네. 역사 문제는 내 소신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게 잘못된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원들이 선택해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면서 자기의 이제 선출의 정당성을 강변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강훈 목사를 향해서는 이 정강훈 목사로부터 도움받은 바 없고 그리고 이 당이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가 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정강훈 목사로부터 도와달라고 했는데 네네.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냥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 주장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나는 도움받은 적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촉발됐다.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뭐 통일전선에 당한 것이다. 이용당한 것이다. 네. 그거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소신대로 말한 것이다. 본인의 소신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소신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형성이 됐을 것인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3차 발사는 1, 2차 때와는 달리 진짜 위성이 실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위성이 탑재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상황과 전망 최창호 항공우주연구원 박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최창호입니다. 네, 제가 한국이라는 글자 빼서 이렇게 유독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1, 2차가 시험 발사했다면 이번엔 실제 실전 발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발사 준비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 1단과 2단의 단간 결합을 거의 마치고 3단과의 결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탑재되는 위성이 납품이 되면은 3단의 위성을 조립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1단, 2단 단결합체와 3단을 결합하면 발사체 조립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조립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고요. 이상이 없으면 발사 전날인 23일에 발사대로 이동하고 24일 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당초 발사 일정보다 좀 늦어진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누리호에 탑재되는 위성의 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4월 중순 지난주에 납품이 사실 되었어야 되지만요. 다음 달 초에 납품이 됩니다. 따라서 3단의 위성을 탑재하는 업무가 연기가 되면서 발사 일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발사체는 항우연에서 만들고 그리고 위성은 다른 곳에서 만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카이스트 전문연구원, 그다음 민간기업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사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또 그 기관별로도 그렇게
좀 구분이 돼가지고 네. 납품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군요. 저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기관처럼 느껴지는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자 기관들의 그 업무가 영역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이 서로 조금 더 엇갈리면서 5월 10일 날 발사 예정이었었는데 24일로 지금 늦춰졌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3차 누리호는 1, 2차와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난 1차 발사는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수행된 비행 시험이었기 때문에요. 탑재된 위성이 실제 위성이 아니라 뭐 위상 모사체나 성능 검증 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위성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3차 발사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실용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탑재가 됩니다. 네. 부가적으로 초소형 큐브 위성 뭐 7기도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위성이 올라가는 투입 고도도 달라졌습니다. 위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1, 2차 발사 때는 고도 700km가 목표였고요. 이번은 고도 550km가 목표입니다. 탑재체하고 투입 고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비행 프로그램도 뭐 일부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고도 700km하고 550km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네. 550km는 조금 낮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발사체 크기도 달라지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탑재되는 그 중량이 살짝 차이가 있고, 예. 그다음에 비행하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발사 최초로 민간 기업이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지난해 10월에요. 누리호 관련 발사체 기술 이전을 위한 체계 종합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이 체계 종합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위한 세부 사항 조율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 기술 이전이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3차 발사에는 민간 기업이 참관 정도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수행되는 4차 발사부터는 그 민간 기업이 기술 이전을 받는 민간 기업이 발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런 민간 기업으로의 발사체 기술 이전이 해외에서도 사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국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로의 우주 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사체 관련 국내 생태계도 이제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제 귀에는 좀 쏙 들어오는데요. 왜냐하면 뭐 네. 스페이스X 뭐 이렇게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발사체를 만들어서 쏘아 올리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항우연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 항우연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그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 이전을 여러 기업한테 해주는 겁니까? 네, 지금 뭐 기술 이전을 원하는 기업도 있으면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네. 조건이 맞으면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다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누리호 관련 기술 이전은 누리호 관련 기술을 통째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민간 스타트업들 기술 이전과는 좀 약간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진행되는 기술 이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민간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위성들이 네. 발사대에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뭐 이 작동을 하게 된다. 그럼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어떤 그 위성들이 실리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누리호에는 주 탑재 위성인 카이스트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주 탑재제로 실리고요. 네. 초소형 큐브 위성 7기가 부가적으로 탑재가 되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새 4기, 민간 기업 뭐 3곳의 위성 3기, 그래서 총 8기가 탑재가 되는데요. 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같은 경우는 지구 관측 영상 레이더 기술 검증하고 근지구 궤도 우주 방사선 관측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예. 도요새 4기는 세계 최초의 편대 비행 나노위성인데요. 우주 날씨의 변화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이 도요새 4기는 사실 작년도에 해외에서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예. 발사를 담당하기로 했던 러시아의 그 침략 전쟁으로 발사가 취소돼가지고 국내 예. 발사로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민간 위성 3기는 뭐 우주 검증 영상 획득, 자세저 시스템 검증, 우주 방사능 측정, 뭐 기상 현상 관측, 뭐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이번 3차 발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번 그렇습니다. 3차 발사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1, 2차 발사는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수행된 비행 시험이었기 때문에 탑재된 위성도 실제 위성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하지만 3차 발사는 실용 위성, 실제 위성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1, 2차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서 수행이 되었고요. 예. 이번 3차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서 수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화 사업은 이번 발사를 포함해서 2027년까지 총 4번의 발사가 수행되면서 누리호의 발사 신뢰도를 높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사 신뢰도가 사실 높아야지 정말 비싼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위성들을 믿고 맡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작업들을 한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민간 기업으로 발사체 기술이 이전되는데요. 이번 발사에 기술 이전 대상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들이 가장 큰 의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발사에 성공하면 우주 네.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 기술 격차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이번 3차 발사된 실용 위성을 사실 궤도에 올린 임무를 성공하면요. 누리호 기술 개발은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발사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술 격차는 상당히 크고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멀다는 말씀을 굉장히 드리는데. 멉니다. 예. 그럼 우리가 달에 탐사선 보내고 실제로 네. 유인 탐사선까지 발사하는 데까지는 아직 너무 먼 일이 되는 건가요? 그게 올해 2023년부터요.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과제라는 과제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 과제의 최종 목표는 2032년도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외국에서 발사된 다누리호 들어보셨죠? 네. 달 궤도선입니다. 달에 착륙하지 않고요. 네. 달에서 궤도만 도는 건데 네. 사실 달 착륙선이 달 궤도선보다는 훨씬 더 무겁고요. 발사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032년도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땅에서 다누리호뿐만 아니라 달 궤도선, 달 착륙선, 화성 탐사선 같은 것도 이제 발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3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서 성공해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유인 우주선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성 탐사선, 화성 착륙선도 거기서는 계속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장비를 싣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럴 그렇습니다. 테니까 네. 발사체 크기가 커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엄청나게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연구 수준도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네. 그나저나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나사에서. 그러니까 네. 지금 스페이스 X에서 발사체를 지금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일들을 하는 건데 네네.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 X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이 실패했어요. 이거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거를 중계를 지켜봤었거든요. 예. 근데 이 실패라고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스페이스 X 이번 발사도 사실 개발 과정에서 비행 시험이었거든요. 플라이트 테스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발사를 실패로 보는 건 제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륙해서 4분 동안에 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 비행 과정에서 중요한 비행 데이터들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네. 실험으로서는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계속 그 발사 중계를 보면요. 네. 1단이 총 33개의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누리호는 1단이 4개의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33개 엔진 중에 여러 개의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1단과 2단의 분리가 안 됐고요. 네.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비행 종단 시스템을 가동해서 폭파시킨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폭파시킨 거예요. 네네. 우리도 이제 만약에 발사체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거나 예. 아니면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간다거나 할 때는 인위적으로 폭발을 시킵니다. 아마 그런 비행 전단 시스템 가동시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발사대가 굉장히 새로운 형태였거든요. 처음 보는 발사대 형태였는데 발사대 문제가 좀 발생해서 발사대에서 생긴 파편이 발사체를 손상시켰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도 좀 그런 것 같았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 스페이스 X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발표할 겁니다. 그때 되면 확실하게 알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네. 그 스페이스 X에서 발사를 진행했던 관계자들의 반응입니다.
굉장히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엄청나게 큰 발사체가 지상에서 이륙을 했고요. 네. 중요한 비행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행 시험이기 때문에 발사가 성공적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나중에 달 탐사선 아니면 화성 탐사선까지 보내려면 지금 스페이스X 같은 발사체 엄청나게 큰 거를 만들어서 네. 보내야 되는데 네, 우리도 같은 일을 또 겪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충분히 있죠. 예. 실패 없는 성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발사체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에서 그 위장만 씌우고 돌아가는 자동차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환경 시험이거든요. 실제 환경 시험. 자동차들은 충분한 환경 시험을 하고 이제 시제품을 내놓지만 이 발사체 같은 경우는 비행을 해야지 환경 시험이 하는 거거든요. 네. 땅에서는 절대로 그 환경을 못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사를 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이제 얻은 데이터로 다음 발사를 하고 이제 그게 자꾸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건데요. 네. 실패를 겪지 않고서는 결국은 우리가 기술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발사 기술의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도전을 계속 해나가야지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요. 네. 앞으로 발사 때까지 혹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네, 그 남은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3단급 위성을 조립하고요. 네. 위성이 다음 주에 들어올 겁니다. 예. 그리고 1, 2단 단결합체와 3단을 결합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단간 총조립이 완료가 되면은 검사를 수행하고 또 검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발사를 위한 연습 리허설도 수차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발사를 위한 제반 사항들, 뭐 발사대나 발사체 추적 시스템, 발사장 등도 이제 점검을 하고요. 네. 이런 점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되면은 그때 발사를 결정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국민 네. 모두가 꼭 발사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이 과정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창호 박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서구 문명의 기반이 된 책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간 코너하는 날이죠. 네,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벽돌. 매월 그렇죠.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고 있는 벽돌책 시리즈. 네. 이제는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벽돌책은요. 제가 이게 벽돌책 맞나 저는 약간 기우뚱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사의 작가님께서 네. 이거 벽돌책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건데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하려고 했지만 오늘 가지고 온 책입니다. 제 기준에 벽돌책은 그냥 두껍고 그리고 좀 어려워야지 벽돌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근데 우리 작가님의 주장은 두껍기도 하지만 어렵지 않아도 막상 책을 완독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이게 또 기준이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책이 두꺼우면 손이 잘 안 가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네. 되게 두껍죠. 그러네요. 네, 진짜 두껍죠. 이거 아니 평상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은 이건 양장본이라서 조금 두꺼울 수 있겠지만 저거 한 3분의 1? 한 절반 정도 두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요약본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약간 그런데 네. 이거는 토마스 불핀치의 그 원본, 판본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 그래도 네. 뭐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을 네네. 몇 명 정도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다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고. 이게 이야기는 다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 마치 피노키오 같은데요. 네. 피노키오 스토리는 다 알지만 네. 피노키오 원전을 읽으신 분은 진짜 없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네. 완역본이 워낙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 판본으로 읽으시거나 아니면 또 올림포스 가디언이라고 애니메이션 네. 요즘 그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게 있어요. 네. 그걸 보시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 이제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집에도 만화책으로 한 10몇 권짜리 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그려져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토리는 다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굉장히 신들이 많은데 네.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화는 짧은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네. 그 줄거리를 소개한다 이런 건 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토마스 불핀치 저작은 특히 상당히 그 좀 장황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나오지만 중간에 또 실제 역사에 나오는 인물 사건도 나오고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나오고 심지어 인도 신화의 북유럽 신화까지.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 자체를 하기엔 정말 힘들고요. 네. 저는 오늘은 아주 개별적인 개별적인 그런 스토리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주제하니까 머리가 아픈데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근데 생각보단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읽다 보면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 먼저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네. 근데 읽다 보면 성화가 아닐까? 아니면 애화. 뭐 약간 사랑에 빠진 연인들 그런 스토리는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나오죠. 주로 신과 인간 사이의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제우스가 네. 또 바람을 많이 피다가 걸리고 헤라의 질투가 또 헤라의 그러네요. 질투와 그에 따른 네. 해코지 네.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짓이라 이게 따지지도 못하고 헤라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쌍한 여신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신이 맞나? 사람 아닌가? 사람보다 못할 때도 많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사랑을 이어주는 에로스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에로스 스스로도 에로스의 화살에 맞으면 사랑에 빠지잖아요. 맞아요. 자기도 스스로 상처를 입어가지고 푸시케를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에로스의 엄마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잖아요. 네. 그 아프로디테랑 엄마랑 놀다가 엄마가 활에 찔려요. 네. 그 엄마가 알잖아요. 이 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걸. 그러니까 잽싸게 에로스를 밀어내고 다른 쪽을 보다가 마침 거기에 인간 남자 아도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스 인간 남자에게 푹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좀 사랑 이야기의 끝은 거의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헤어짐이 많아요. 신들이야 뭐 거기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평생 살고 막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이나 아니면 요정들 정도가 그 불행을 짊어지게 되는데요. 주로 막 그래서 꽃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서구권에서 아마 꽃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를 가져다 붙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격정적이지만 예. 결국 불행한 사랑의 끝에는 꽃이 남는다는 거. 이게 그것도 좀 역설적이네요.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남으면 나무는 계속 가잖아요. 네. 근데 꽃은 한때 아름다움은 화려하지만 네. 1년도 못 가서 져버리는 허무함이 남잖아요. 그게 또 사랑과 닮은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불공평한 사랑을 보여주는 신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신들은 사랑해도 괜찮은데 네. 결국 그 피해는 다 인간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그렇죠. 네, 저 농담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요. 네, 또 하나의 스토리는요. 경쟁 그리고 그에 따른 자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큰 코 다치는 인간들. 역시요. 네, 그렇죠. 네. 신과 인간이 사랑에 빠진 일이 비일비재하긴 한 것만큼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네. 아주 밀접해서 그 중에서는 뭐 신의 버금가게 무예가 출중하다든가 용모가 출중하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간혹 이들 가운데서는 또 신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사실 트로이 전쟁도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또 함부로 뭐 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기도 한데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인정을 받은 인간들이 나중에 뭐 죽고 별자리가 되거나 이런 정도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또 신들한테 다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만에 빠져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쪽으로 또 가닥을 잡히는 게 또 하나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과 경쟁 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토마스 불핀치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했다고요? 네, 실제로 비슷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네. 뭐 디오니소스 이야기만 해도요. 신의 광휘를 보니까 인간은 그대로 소멸해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또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거는 신약에서도 예수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토마스 불핀치가 프로테스탄티즘의 나라 미국에다가 네. 또 성경 연구서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연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뭐 서기 몇 년 할 때 그 서기가 예수 탄생 기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2000년 정도 되는 건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2500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연대로 보자면 오히려 영향을 받기보단 주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죠. 아무래도
신학을 했던 사람이 신화를 네. 바라보니까 그쵸. 그렇게 네. 해석이 되는 측면이 네.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고대인들은 왜 신화를 만들었을까? 또 그 신화를 뭐 믿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뭐 네. 그 신전도 만들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유적은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요. 이유가 그 뭐예요? 고대인들이 신에 대한 거는 오늘날의 히어로들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존재들에 대한 대리만족감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좀 표면적인 거라면 제 개인적인 약간 의견까지 같이 이제 생각해서 본다면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신화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지방의 전설 같은 경우도 네. 보통은 산중턱에 특이하게 생긴 바위가 있다. 네. 그럼 전설이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돌아봤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리고 뭐 그 동네 들어오는 어귀에 나무가 있다 하면 그 나무에도 뭐 전설이 붙어 있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그 어떤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그리스 로마 신들은 그 자체가 의인합니다. 태양신, 뭐 새벽의 신, 잠의 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게다가 추상적인 것들도 의인화 되거든요. 뭐 미의 여신이라든가 지혜의 여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신들의 성격 역시 그에 맞춰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신들은 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태양신은 항상 태양의 어떤 그런 성질에 맞춰 가지고 살고 그 성격에 맞춰서 움직이니까요. 네. 그래서 자연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듯이 신들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신들은 그냥 죽지 않는 삶을 살 뿐이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면서 인간처럼 그런 일상을 살기도 합니다. 네. 자연은 늘 인간 곁에서 같이 일상을 공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연이 인간의 일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인간과 같이 살았던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자연과 인간이 같이 더불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인간이 만든 건 아니고요. 너무 그렇죠. 기사를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제가 그럴 수도 있죠. 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요. 네. 그 시대에 만든 걸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그 시대엔 진짜 신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죠. 아,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거는. 네. 자, 그런데 네. 신화 보면 네. 뭐 벼락, 번개 뭐 이런 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네. 원래 신은 초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신들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예전 대학원 때 마침 거기에 관심 있어가지고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았습니다. 뭐요? 세계 신화들을 보면 자연의 의인화가 많은데요. 그 나라 최고 신들의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래요? 비슷한 자연입니다. 예. 보통 신들은 최고 신, 그 통치하는 신이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번개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최고신 제우스도 번개를 다루잖아요. 그러네요. 한국의 신화가 여러 가지 계통이 많아가지고 좀 많긴 한데 그중에서 불교 계통의 수호신 중에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가 제석천이라고 있어요. 네. 이 신도 인도 계통에서 온 건데 번개를 다뤄요. 인도 계통에서 온 신으로 인드라 같은 경우도 번개를 다루고요. 예.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서 또 우리한테 지금 어벤져스 멤버로 알려진 토르 있잖아요. 예. 토르도 이제 번개의 신, 벼락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최고 신이고 강력한 신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대인들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욕망에 이제 신화를 다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이 번개였던 거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게다가 뭔가 뻐벙 치면 나무가 불타고 네. 있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번개는 최고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신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번개가 없잖아요. 항상 그러네요. 해가 쨍쨍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가장 강력한 현상은 그래서 해잖아요. 네.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신 라가 최고신입니다. 그렇군요. 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토나 이런 거하고 영향을 맞습니다. 받았던 거다 네. 이런 말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책 벽돌을 깨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이런 굳이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보셔도요. 굉장히 네. 재밌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캐릭터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말만 신이지 뭐 질투하고 싸우고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완전 사람이랑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보면 그대로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캐릭터들의 원형을 접해볼 수 있으니까 인문학을 이해할 때도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원전을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이번 기회에 벽돌 한번 깨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주경야독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내륙, 경남 중부 내륙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전라권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오전에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거의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 10에서 30, 전남권과 경북 동해안, 경남 내륙과 울릉도 독도 5에서 10, 그 밖의 지역 5mm 미만입니다. 양이 적어 중부지방이 건조함을 달래주긴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10도 등 전국이 5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12도 등 전국이 9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은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는 오전부터 바람과 물결이 거세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2.4도, 습도 45%,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봄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던 지난주 토요일, 살고 있는 동네와 지하철로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미용실을 찾아 머리 모양을 다듬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딱히 의도한 적도 없는데 지난 여름 큰 수해를 입었던 재래시장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수해 당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던 데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터라 시장 구경도 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사고도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잠시 골목을 따라 걸어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왁자지껄한 상인들의 호객 소리, 흥정하는 소리, 좌판에 놓인 푸릇한 제철 봄나물과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생선, 어묵과 빈대떡, 족발 등 각종 먹을거리. 다시 활력을 찾은 시장 모습에 반가운 나머지 이 집 저 집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 어느새 한 손 가득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군요.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토요판 신문을 들추다 서효우한 식물학 박사가 쓴 글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보리가 피어서 여물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기근에 시달리곤 했다는 보릿고기 이야기를 풀어내다 슬쩍
조팝나무와 이팝나무를 꺼내는 대목을 읽는 순간 몇 시간 전 시장에서 마주한 우리네 서민의 삶의 모습이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키 작은 나무에 다닥다닥 붙어서 피는 꽃 모양이 마치 좁쌀로 지은 밥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조팝나무. 뽀얀 쌀밥이 연상되는 흰 꽃이 무리지어 피는 것은 조팝나무와 비슷하지만 거리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는 이팝나무. 기름기가 흐르는 흰쌀밥은 벼슬을 해야 이시성을 가진 임금덕에 먹을 수 있는 밥이라 하여 이밥이라 불렀다는 설이 전해진다는 서박사의 글을 읽으며 이 역시 의도한 바 없지만 각종 물가가 올라 삶이 더 팍팍해진 민초의 고단한 삶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거리 어느 곳에서 가지 한가득 흰 꽃을 매달고 있을 이팝나무를 보면 왠지 처연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선명해져요. 꿈길을 오가던 푸른 그 길이 햇살이 살며시 내려앉으면 소리 없이 웃으며 불러와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빛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너 바람이 얘기해줬죠. 잠시만 눈을 감으면 잊고 있던 푸른 빛을 언제나 볼 수 있다.
어느새 곁에 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빛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바비킴의 소나무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콩으로 김훈실님, 요즘 이팝나무가 소복이 밥을 담은 듯 한창이더군요. 여태껏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밥이라 이팝나무인 줄 알았어요.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먹는 밥이라니 나무가 새롭게 보이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5521님, 저도 어디 여행을 가면 꼭 전통시장을 가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모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고 특산물도 삽니다. 절대 깎아달란 말은 안 하고요. 그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팝나무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로수에 있는, 요즘 가로수로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꽃이 뒤덮여 있는 나무 보시면은 이팝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조팝나무는 또 뭐냐 구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팝나무는 진짜 나무같이 생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꽃 모양이 매달린 건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조팝나무는 꽃이 매달린 모양보다는 나무 가지가 이렇게 개나리처럼 이렇게 축축 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분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둘 다 많이 보인다 그래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뭐 청취자분들이 여러 설이 있기 때문에 이팝나무도 밥그릇에 소복이 담긴 뭐 밥이 생각 연상된다 뭐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오늘은 그 설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다 설이니까요. 어느 것이든 의미를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좀 밥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더불어 해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모바일 쿠폰 선물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엠폭스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10명이나 또 추가됐어요. 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30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25명인데요. 이게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토, 일이었던 21일 4명, 22일 4명, 23일 2명 이렇게 해서 최근에 10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발생하고 3주 이내에 해외여행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나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9명이고요. 외국인은 1명입니다. 그리고 4명은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했고요. 5명은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 그리고 1명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게 된 경로인데 누적 확진자 가운데 국내 감염의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일본처럼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보면 엠폭스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사회에서 유행을 했던 그 패턴을 보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경로로 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확진자들한테 발진이 이제 공통적으로 확인이 됐고 피부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격리병상에서 지금 입원 치료 중인데요. 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하네요.
엠폭스 의심 신고도 늘었다면서요? 예. 의심 신고와 문의 건수가 크게 늘어서 4월 첫째 주에 4건에 불과했었는데 셋째 주에는 1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청에서는 추가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수칙을 지켜주라는 그런 홍보 활동과 함께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에서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은 엠폭스의 누적 확진자 숫자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지금 주의 단계인데 요거를 한 단계 올려서 위기영보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은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감시라든지 검사 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예방 백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엠폭스 격리 치료 병상을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의 10개 이외 지역에는 5개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김포시 통진읍의 한 열풍기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어요. 네. 6시간 만에 이제 불을 잡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네. 오후 4시 55분쯤에 비로소 초기 진화가 됐습니다. 이 불이 최초 목격자가 10시 58분쯤에 공장 천막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 119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거의 1시가 다 돼서야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했고 화재를 진압을 했는데요. 네. 공장의 한 단지로부터 번진 화재가 초기 진화가 된 게 6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이 다쳤어요. 좌측 손목 골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요. 또 공장 관계자 한 분은 안면부와 오른쪽에 1도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장 관계자 5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를 했는데요. 산업용 송풍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불이 시작이 돼서 인근 공장으로 번지면서 공장 12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불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48번 국도의 시민 통행을 통제하고 하성면과 대곤몇 우회도를 이용하게 했었는데요. 특히나 화재 현장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났어요. 네, 이 불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화재 때문에 플라스틱 공장이니까 연기가 심하게 발생을 그렇죠. 하면서 주변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있는데 그 일부 계열사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긴급 퇴근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40분쯤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펌프차 40여 대와 소방관 1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2시간 30여 분 만인 1시 45분쯤에 큰 불을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실제로 불이 난 공장이 2층짜리 건물인데 5개 동 구조로 되어 있고 연 면적이 12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네. 근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불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화재 원인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공장 내부에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이니까 인화물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불이 번졌다 그러면 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소방력을 좀 많이 투입을 했고요. 비교적 불길을 잡는데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을 하면서 피해는 좀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 다행이긴 한데 이런 화재 사고가 매년 평균 4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연평균 4만 1,25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실제로 매년 317명이 숨진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그러네요. 이런 화재로 인해 사망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2015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는 계속 줄어들다가 작년에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줄었는데 작년에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화재로 인해서 하는 사망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는 경우가 40%로 제일 많았고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이 25%, 화상의 순이었습니다. 부상자는 굉장히 많아요. 1969명이었고요. 네. 화상이 46%로 제일 많고 그 뒤가 연기나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로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화재가 6,000건이 넘어요. 6,309건으로 지난해도 많았는데 1,000여 건이 늘어난 상황이었고 많이 주로 늘었네요. 임야가 제일 많아요. 네. 210건 그리고 주거시설이 165건 상업시설이 89건이었습니다. 겨울 지나서 봄이 되면 이제 화재에 대한 경각심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날씨가 건조하니까 산불같이 야외에서 불이 발생하거나 또 거주지나 실내에서 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의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소방안전시설
미리미리 같은 거. 점검하고 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뭐 혼잡도가 200%가 넘는다 그래가지고 긴급 대책 내놓고 뭐 전세버스까지 투입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분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하던 20대 여성 승객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소방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겠다고 긴급 대책 내놨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요. 실제로 이제 김포 골드라인 주변에 전세버스를 8대 투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포 70번 노선 버스가 지옥철인 김포 골드라인과 비슷한 경로를 네네. 나뉘게 되는데 네. 이게 승객 분산 효과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전세버스 8대를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우선 기대감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버스가 8대가 추가 투입이 됐고 네. 배차 간격이 지금 15분이래요. 이것도 너무 길죠. 네. 근데 그거를 5분으로 이제 줄여서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네.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김포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지하철로 10분인데요. 버스로 가면 23분이 걸려요. 아침 출근 시간에 13분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포공항역에 내려서 어차피 지하철로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조금 혼잡도가 덜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지하철을 타지 않고는 서울로 출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김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48번 국도 정체가 정말 극심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냥 버스가 서 있어요. 아침 출근길에. 그리고 여기는 버스 전용 차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힘들고 늦게 간다면 한 십몇 번 그냥 힘들더라도 견디자.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네. 그냥 그걸 참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출근을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세버스를 타면 아무래도 좀 여유로울 수 있긴 합니다만 소요 시간이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것이 여전하다 보니까 실제로 승객 분산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기자 두 분이 비교 체험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걸포 북변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니까 17분 정도가 걸렸는데 버스를 타고 오니까 35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아침 출근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하철 타고 오는 것보다 거의 2배 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는 분산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지금 논의가 진척이 돼 있습니까? 버스 운행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버스 전용 차로 조성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서둘러 발표할 예정이다 정도까지예요. 김포시에서 밝힌 내용은. 실제로 이제 김포시에서는 개화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750m인데 여기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네. 밖에서 보기에 버스 전용 차선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네.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용 차선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인 게 예. 교차로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버스 전용 차로로 해도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되니까 예.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의문인데 지난번에 잠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김포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5호선하고 9호선을 연장해 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버스가 다니더라도 개화역에 내리시는 분들이 있고 김포공항역에 내리는 경우가 네. 있는데 여기가 내렸다가 혼잡도가 높을 때는 내렸다가 다시 빠져나가는데 뭐 5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개화역에 내리시는 분들이 많은 차선이 있고 김포공항역에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는 지하철 노선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지하철이 그냥 오늘 뚫는다 그래서 내일 개통할 수 있는 네.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뭐 맞습니다. 몇 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러면 사고 날 우려는 어떻게 줄일 것이냐. 네. 시민 편의까지 완벽하게 100% 보장하는 거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별로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먼저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 그것도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근데 과연 그게 잘 되고 있는 건가? 김포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서 공립 초중고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30% 가까이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네, 2010
2027년까지 최대 30%로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유는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원의 신규 채용을 조금씩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사 선생님들의 일자리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 계획을 좀 보면요. 2027년까지는 2,359명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28%가 줄어드는데 네. 세부 항목을 보면 전국의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채용 규모를 올해가 3,561명인데 요게 2027년이 되면 2,60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중고교 선생님들은 4,898명에서 3,500명 내외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선발할 초등학교 교사 인원이 올해보다 360명이 줄어든 3,200명인데 요게 작년보다도 197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금 인구 통계를 보면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교원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게 교육부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 교대 정원은 10년째 그대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뽑는 선생님을 줄이다 보면 임용되는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10년 만에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고 합계 출산율이 1명 선마저 무너졌기 때문에 4년 후에는 공립초등학교 학생 수가 22.2%가 줄고요. 10년 후에는 44.2%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장 뭐 내년부터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10%, 18% 줄어들게 되고 네. 2013년에 7,300여 명이었는데 내년에 초등학교 올해가 이제 3,500명 정도니까 10년 내 절반이 줄어든 거죠. 교육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계 반응은 지금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이미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인데 네. 교대에 정원은 10년째 그대로인데 학생 수를 줄게 되면 합격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작년에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9년 만에 50%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육부가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의 경우는 15.4명인데 2020년 OECD 평균보다도 1명이 많고 중고등학교는 11.8명으로 2020년에 OECD 평균보다 2명이 적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들 얘기는 좀 달라요. 교사 1명당 학생 수로 계산하면 안 된다. 네.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수급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요. 이게 평균의 함정이 있다는 거죠. 네네. 선생님 1명당 학생 수를 보고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예. 대도시의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학급에서 보는 학생 수는 많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이나 학생 수가 적은 곳에서는 또 한 선생님당 학생 수가 굉장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 거긴 또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현장의 괴리를 없애려면 실질적으로 학급의 한 학생이 20명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이제 다른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는 지역대로 학생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학교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초중 고교까지는 OECD 평균보다 우리가 교육비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고등교육, 대학교는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같이 균형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수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줄이고 고등교육에 투자는 안 하고 그거는 전부 다 학부모 몫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무책임한 일이 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일부 지역은 때 아닌 폭염으로 지금 외출 자제령까지 내려진 상태라고요? 네. 54도가 넘으면 54도요? 네. 사막도 54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열사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아시아에 지금 아직 4월이잖아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4월임에도 불구하고 섭씨 40도가 넘어가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콕포스트 보도를 보면
태국의 기상국이 발표한 태국의 평균 기온이 40도이고요. 약 지난 21일 방콕과 촌부리, 푸켓 등의 체감 온도는 54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40도가 넘는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태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폭염을 피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전 41도면 어느 정도인지 약간 감이 오질 않는데요.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가 아니라 체감 온도가 41도에서 54도 수준일 때는 열사병의 위험이 있고 54도가 넘어가게 되면 열사병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15일에 태국의 북서부에는 딱주의 기온이 45.4도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5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폭염이 저기압하고 엘니뇨 현상에다가 4월하고 5월이 건기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네. 나타나고 있고 6월에는 더위뿐만 아니라 가뭄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뭄이 2019년에서 2020년 정도의 가뭄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다가 폭염이 다시 닥칠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도요. 17일 날 기온이 44도,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와 같은 서남아시아 지역도 지금 며칠째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요. 지난 16일에 마하라슈트라주의 나비 뭄바이에서 열린 야외 행사에 참석했던 11명이 네. 폭염으로 사망을 했고요. 뭄바이의 모 행사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지역이 있었는데 50-60명이 더위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의 얘기로는 유례없는 괴물 폭염이다.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까지도 봄철에 30도가 넘는 이상기온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 날씨. 오늘도 또 추워졌어요. 네, 오면 제가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면서 또 갑자기 또 더워졌다가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지금 올여름에 태국이나 인도 이런 데처럼 이렇게 더운 폭염이 계속되는 겁니까? 네, 이런 중장기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네. 기상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난 19일에 서울 기온이 28.4도까지 올라갔고 대구는 20일 날 29.4도. 그러니까 6월하고 비슷한 날씨가 4월에 이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올해 기상청이 석 달 전망을 내놨는데 5월의 평균 기온이 평균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40%, 낮을 확률이 10%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과 7월의 기온이 평균보다 높을 확률, 비쌀 확률이 40%고 낮을 확률이 20%라고 하니까 지금 확률로만 보면 평년보다 좀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 추세를 무시하지를 못해서 지난 1973년부터 작년까지 50년간 1.4도의 기온이 상승을 했고 7월은 0.9도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 기온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왜 이렇게 더울까? 우선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대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겠죠. 네. 고기압이 발달하면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제 이 압축되는 기온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 비가 막 쏟아지거나 막 덥거나 하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의 경우에는 유럽 쪽의 대기 상층에 양극 패턴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또 고기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더울 확률이 더 높다. 종잡을 수가 없네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얘기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네. 아주 걱정됩니다. 이게 좀 올여름에 더울지 아니면은 진짜 덥다 추웠다 계속 반복할지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 간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열흘째 이 사태가 이어지면서 벌써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피해는 갈수록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세계인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군부 간 무력 충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현지 시각으로 15일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새벽부터 수단 정부군이 있고요. 수단의 준 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이라는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 양측이 충돌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수도 하루툼에서요. 지금 뭐 단순하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장갑차랑 기관총, 전차, 전투기까지 동원이 됐어요. 양쪽 진영이 전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유혈 충돌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양측이 그렇지만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엇갈리게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신속지원군은 정부군이 먼저 그 자기들이 하루퉁 근처에 있었던 군대가 있었는데 그걸 공격했다. 교전을 유발한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반면에 또 그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쪽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우리가 주요 시설을 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엇갈리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역에서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420여 명이 숨졌고요. 3,7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민간인 희생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신속지원군 측은 모든 군기지를 다 점령할 때까지 계속 싸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정부군도 신속지원군이 해체될 때까지는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양측이 네. 너무 팽팽하게 맞서면서 충돌은 더 커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우리 군 체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네,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신속지원군, 반란도 아니고 신속지원군이라고 이름 단 것도 좀 이상하고. 워낙 신속지원군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부군은 신속지원군은 반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병대 출신에서 왔기 때문에 네. 신속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한때 또 동지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쿠데타를 같이 일으켰던 동지였어요. 네. 이번 충돌이 빚어진 양측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수단 정부군의 지도자는 부르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예. 이 민병대 출신의 신속지원군 사령관은 다갈로라는 장군입니다. 네. 둘이 권력 다툼을 빚으면서 이렇게 유혈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두 장군이 2019년에 쿠데타를 그때 같이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때 30년 동안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알바시르 전 대통령도 89년에 쿠데타에 성공을 해서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입법과 행정을 독점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자기가 의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네. 근데 이제 2019년에 수단에서 이 알바시르 대통령의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가 몇 달이나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을 몰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군부랑 야권이 같이 주권위원회라는 걸 구성했어요. 그래서 네. 선거도 새롭게 하고 민정 이양을 하겠다 이런 준비 작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과도 정부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장군이 2021년에 또 쿠데타를 벌여서 같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과도 네. 정부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부터는 수단의 민주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도에서는 정기적으로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던 좀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던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군사 반란 세력이 집권한 걸 또 반란 세력이 또 밀어내고. 반란을 일으키고 네. 또 집권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다가 양쪽이 싸움이 나고. 네. 근데 결국 이제 정치적 동지관계에 있었던 군부 1위하고 2인자. 2인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민정 이양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점점 이제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다가 두 장군이 결국 폭발을 한 지점이 이겁니다. 지금 신속 지원군이 한 10만 명이나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신속 지원군을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부군의 통합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군대를 누가 통솔을 하게 될 것인가 그걸 두고 서로 내가 해야 된다라면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신속지원군은 군대를 통합하는 시점을 일단 10년 뒤로 연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정부군 측은 2년 안에 다 마치자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사실 군 통수권이 나눠져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네. 이제 2년 동안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해서 이제 통합을 해보자라면서 사실상 좀 유예된 시점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끝나는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년 동안 아무리 협상을 해도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갈등이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무력 충돌까지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두 개의 군부 세력이 있었는데 서로 정부군은 나야 이렇게 그렇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당신들이 나한테 들어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유예 기간을 뒀는데 네. 결국 그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네. 당신이 우리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참. 근데 지금 이 수단에 머물고 있는 각국의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지금 전 세계가 자국민 대피시키느라고 뭐 비상에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교전이 계속되면 대피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런데 마침 이슬람에서 이제 라마단이 끝난 걸 기념하는 이슬람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드 알피트르라는 명절이 와서 네. 이 양측 군부가 그러면 21일부터 23일까지 72시간 동안 휴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각국 정부가 그러면 이때 우리 자국민들을 철수시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항을 이 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공항도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임시로 휴전 합의를 했는데도 산발적으로 총격전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측이 워낙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서 3번이나 인도적인 일시 휴전에 합의를 했었지만 다 깨고 이번에도 이슬람 명절에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일단 공항으로 가는 게 좀 어려워지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먼저 철수를 시켰는데요. 네. 22일에 자국민 66명 그리고 이제 이웃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카타르를 포함한 12개 국가 국민을 또 태웠습니다. 그래서 157명을 배에 태워갔어요. 그래서 사우디 해군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항구 도시 제다로 제일 먼저 피신을 시켰고요. 네. 그 이후에는 미국이 항공기를 이용했습니다. 대사관 직원, 가족들 100여 명을 철수시켰고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각각 200~300여 명의 민간인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단의 인접 국가 중에 하나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자국민 400여 명을 육로로 대피를 시켰고요. 그리고 일본, 네덜란드, 요르단, 튀르키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뭐 오늘 밤에 네네. 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수단 교민 28명을 네네. 군용기에 탑승시켜서 이륙했다. 네. 곧바로 지금 국내로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근데 몇몇 국가들이 민간인보다 외교관을 더 먼저 철수시켰다고요? 이런 네. 경우에는 민간인을 먼저 대피시키고 외교관들이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외교관들이 남아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일부 국가가 외교관들을 더 먼저 빠르게 철수를 시켰습니다. 미국이요? 네, 미국이 23일에 아까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여 네. 명을 네. 외교관하고 외교관의 가족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시누크 헬기 같은 항공기 6대를 동원했는데요. 그리고 하르툰 주재 대사관을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단 내에 아직 미국인 16,000여 명이 체류하는 이렇게 것으로 많아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이중 국적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걸 선택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나오고 싶어하는 민간인이 아니라 먼저 외교관들을 전격적으로 철수를 시킨 셈이고요. 지금 미국 국무부는 민간인을 철수시키려고 했는데 민간 공항은 이용할 수가 없어서 너무 위험해서 못했다. 대신 이들에게 대피 경로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도 같은 날 수단에서 외교관들을 먼저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수단 안에 있는 자국민들에게는 집에서 대기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캐나다 정부도 외교관들은 수단이 아니라 그 밖의 안전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수단 내 다른 자국민을 위한 철수 작업은 당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랑 서방 국가들이 수단에서 사실 위험해지는 상황이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유엔이 지금 중재를 해서 군벌들이 계속 민간의 권력을 이양하겠습니다 했던 약속만 너무 순진하게 믿은 것이 아니냐. 민간인 철수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예방 조치나 대책도 마련해 놓지 못했다는 이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단이 이런 사태를 겪는 원인 제공자 중에 네, 그렇죠. 서방 세계가 영향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영국이 많은 국가들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뭐 비판할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수단 사태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네. 쭉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수단이 어떤 나라냐면요. 알고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사하라 이북, 사하라 이남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진출을 시도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7개 국가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홍해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네. 끼고 있으니까 전략적 위치가 너무 좋고요. 나일강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금을 비롯해서 광물 자원이 정말 많습니다. 농업 잠재력도 커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민간 용병 그룹이죠. 바그너 그룹을 이미 수단에 파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군부를 지원을 했고 금광 채굴권을 확보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수단에서 두바이,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금 밀수 통로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홍해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걸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도 지금 홍해의 천연 자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수단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에 맞서서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세력이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단의 경제 지원도 약속해주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지만 이게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단이 있고 남수단이 있는데 네네. 지금 수단은 이슬람 국가, 네. 남수단은 기독교 국가.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신부가 또 남수단 네, 쪽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되는 거죠. 많은 충돌이 그때도 이어졌었죠. 이렇게 분리되기까지. 근데 과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영내 국가들 입장까지 네. 더해지면서 사태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수단에 대해서 군벌이 지금 2개로 나뉘어진 지 꽤 됐잖아요. 예. 이 군벌들을 각기 이렇게 국가들마다 다른 군벌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 그 영내 국가들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지금 전망을 내놨는데요. 일단 이집트는 2019년에 알바시르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 수단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걸 많이 경계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집트도 쿠데타로 집권한 LCC 대통령이 지금 계속 집권을 예.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LCC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군의 부르한 장군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고요.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항상 식량 공급을 하는 게 문제잖아요. 자국 내에서 식량 생산이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수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업 잠재력이 큽니다. 그래서 수단에 대규모로 농업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수단 권력 투쟁에 우린 중립적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그 민병대 출신의 신속 지원군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가 또 이제 여기에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나일강 수자원을 둘러싸고 지금 에티오피아랑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단과 멀어지면 안 되는 굉장히 수단과의 동맹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남수단, 차드, 에티오피아 같은 주변국은 자국까지 피해가 넘어올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일단 남수단 유조선이 수단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석유 수출에 지장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문제에 또 끼어들고 있는데 수단이 아랍연맹 회원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미국의 지원 아래서 수단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합의안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속 지원군 측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단이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위태로운 균형이 깨졌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진정한 정치개혁
폭력, 진정한 민주정부를 원하는 수단 시민의 목소리보다 부패한 무장 세력의 주장을 우선시하면 이번 같은 폭력이 수단에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연맹 소속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단이 네. 전문가들은 그럼 아랍연맹이 좀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 아랍연맹이 뭐 리비아, 시리아, 예멘 사태 다 복잡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거치면서 이미 그것도 분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수단 문제에서도 효과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일종의 뭐 후견인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뒤에서 지원하는 국가들이 다 다르니까 네. 그 국가들이 무기도 지원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금도 지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싸움이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군사 지원까지 하면서 이제 이 사태가 더 커지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일단 리비아랑 이집트가 먼저 군사적으로 지원까지 했어요. 리비아도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네. 리비아 동부 쪽을 통제하고 있는 장군이 하프타르 장군입니다. 그런데 신속 지원군에게 군수품을 실은 비행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리비아에서 내전이 있었을 때 이 수단의 신속 지원군이 그때 하프타르 장군에게 또 병력을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네. 자기도 받았으니까 이번에 보냈다 이런 얘기고 반대로 이집트는 수단 정부군의 전투기랑 조종사를 보냈는데요. 아까 LCC 대통령도 군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군부 수단 정부군의 부르안 장군과 같은 군사대학에 다녔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자기는 이렇게 정규 군사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민병대 측보다는 이렇게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군인 쪽에서 수단을 통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 정부군을 지금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 외세가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분쟁을 말리는 게 아니라 더 키울 수밖에 없다. 휴전에 대한 노력을 약하게 만들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이터 통신이 분석하기로는 정부군의 자원이 일단은 더 우월하지만 정부군이니까요. 신속 지원군 아까 병력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결코 만만치 않고 병력이 10만 명이면은 네, 엄청난 건데요. 엄청난데 지금 네. 뒤에서 또 지원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니까 지금 수단 사태가 장기전으로 번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단 사태를 부추기는 국가들이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수단 군벌 세력들에게 싸움을 좀 중단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수많은 국가들이 양측 군부를 나눠서 지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적인 권력 투쟁 속에 수단이 내전으로 빠지게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협정만으로 장기적인 평화가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이번 수단의 경우에서 또 한 번 밝혀졌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수단인들도 지금 굉장히 국제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바시르 대통령의 독재가 쿠데타로 끝났을 때 민주화되는 걸 굉장히 많이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 또 주변 국가가 군벌을 각각 나눠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민주화의 흐름을 그들이 끊었다 이런 분노를 수단 국민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네.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내전을 피해서 또 난민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5일에 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지금 열흘이지만 딱 일주일 동안만 분석을 해봤을 때 2,000명 이상이 지금 남수단으로 일단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수단 안에서도 난민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남수단도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미 27만 5천 명의 수단 난민들이 모여 있고 그들 자체도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다른 국가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서쪽으로 국경을 맞댄 국가가 차드예요. 지금 차드가 국경을 폐쇄하긴 했는데 여기도 네네. 피난민이 몰렸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최대 2만 명이 차드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40만 명의 수단 난민이 차드 국경 주변에 있는 14개 캠프에 이미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최소 10만 명의 난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난민이 쏟아지게 되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로 건너가기도 육로로 가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네. 이제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려는 그런 난민들도 있는데 피난길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육로가 폐쇄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를 붕괴하는 목소리 우려를
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도 물론 수단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적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뛰어넘는 불안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두 군부 지도자의 권력 투쟁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물러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고 더군다나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걸 국민들은 원하고 있지만 이건 더 요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단이 지금 남수단도 수십 년간 내전을 벌이다가 지금 2011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가 된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거기도 정부군과 반군과 유혈 사태가 이어지니까 남수단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져도 네. 국제사회가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답답하네요. 자,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희곡 작품 패트릭 마버의 클로저와 함께합니다. 타인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오히려 타인을 더 멀어지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은 사랑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